효진아, 우리 227쪽입니다. 아영아, 여기 불빛 색깔이 보여? 안 보여?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이 빨간색이면 큰일 나. 수리가 입력이 안 될 수 있어. 얘네 무슨 색이야? 또 뒤에도 있어? 불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거? 파란색이죠? 네. 과제입니다. 얘네 이거 빨간색이 되면 얘기해줘야 돼. 너가 만약에 친구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으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얘기 안 하면 돼. 걔네들은 그러면 내가 뻐끔뻐끔 되는 거밖에. 뻐끔뻐끔 되는 것도 안 보이네. 마스크를 썼으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227쪽입니다. 여기 읽어보면서 마찬가지 앞에서처럼 좀 필요한 것들을 확인을 할게요. 이 단어는 고전소설의 작품 첫 번째 줄이야.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수용과 생산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 지금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가운데 부분. 춘향전을 통해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갈래인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지금 1차적으로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앞서는 거냐면 판소리가 앞서는 거죠. 판소리의 특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제재 소개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다시 요거는 우리가 전에 수업을 했던 거 있었죠? 우리 내신 들어가기 전에 춘향전 설명했었잖아. 그때 제가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 있었지? 그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복습을 좀 해주시고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작품에 반영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며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를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해본다는 거. 앞에서 똑같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한다는 것. 제재 소개. 여기에서 이제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춘향전은 어느 봄날 만난 청춘 남녀가 첫눈에 반해 백년가약 결혼하는 거죠.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헤어졌다가 헤어진 게 이몽룡의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부임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거지. 헤어졌다가 온갖 고난을 겪은 끝에,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네. 헤어진 이유가 지금 이제 뒤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갈등 양상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갈등 양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고, 갈등의 양상입니다. 갈등의 종류들. 그 외적 갈등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자연과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그 다음에 개인과의 갈등, 운명과의 갈등.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자연과 갈등하는 것이 상당히 드물고, 그 다음에 사회와 갈등하는 거, 운명과 갈등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래. 그럼 헤어지는 이유가 이몽룡의 아버지가 지금 서울 관직으로 부임받아서 가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춘향이가 신분이 양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 같이 가는 거지. 지금 얘가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얘가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못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헤어지는 상황은 뭐로도 볼 수 있느냐? 개인과. 당연히 춘향이는 따라가고 싶겠지? 그런데 신분 때문에 못 따라갔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체제잖아. 그래서 헤어지는 건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어지는 이유로서 지금 신분 차이가 나타나 불거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헤어지는 상황과 관련했을 때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는 거. 그래서
온갖 고난을 겪은 끝에 마침내 사랑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다. 주인공 춘향은 기생의 딸이라는 신분적제야. 그런데 행동은 어디 보느냐? 가연아, 여기 봐야지. 행동은 자기가 기생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죠.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주체적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가연아, 펜을 들어야지.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거는 진취적인 여성과 같은 말입니다. 정절과 인간 해방이라는 주제를 함께, 정절이 표면적 주제가 되는 거고 인간이 이면적 주제가 되는 거고. 한편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로 사사조와 사음보의 운율감이 살아있으며, 그래서 이제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죠. 운문과 산문의 복합체. 운문, 산문의 복합체. 그리고 이 운율감은 판소리와 관련되는 거고, 판소리 중에서 창,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향유층이 양반층과 서민층에 두루 퍼져 있어. 그래서 양반층과 관련되는 것이 표면적인 거고 서민층과 관련되는 것이 이면적인 거고. 그러면 한자어는 양반층과 관련되는 거, 우리말은 서민층과 관련되는 거, 한자성어는 양반층과 관련되는 거, 비속어는 서민층과 관련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양반, 얘는 평민, 서민의 언어. 그 다음에 대꾸, 열거, 반복, 과장,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이 장면의 극대화였어. 과장 등 다양한 표현이 활용되었다. 지역에 따라 인물 설정이나 이야기 전개가 다른 다양한 이본. 요거는 이제 적층문학, 구비문학적 특성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소설로 정착이 되면서 이제 기록이 됐던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제재 속에 이 판소리계 소설의 전반적인 특성을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맞아, 이거 전에 이렇게 배웠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리한 게 밑에 있는 이제 핵심 정리야. 뭐 성격, 갈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제,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초월적 사랑 해서 계급적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 해방. 그래서 표면적 주제는 사랑이 되는 거지.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면적으로는 인간 해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박과 회유를 물리친 지조와 정절, 얘는 이제 또 표면적인 주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백성을 수탈하고 아녀자로 괴롭힌 탐관오리, 백설을 수탈하고 아녀자로 괴롭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탈민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관탈민녀, 삼관오리의 징벌 혹은 뭐 징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시면 근원설화에서 출발하여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그러니까 이 순서, 근원설화, 그 다음에 판소리,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이 순서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럴 때 근원소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근원설화에서는 뭐 관탈민녀형 설화, 암행어사 설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양한 계층에서 향유되어 문체와 주제면에서, 그래, 문체는 지금 비속어들이 나타나는 평민의, 서민의 말투랑 일상어랑, 그 다음에 양만의 한문투, 이런 것들이지. 그 다음에 주제면에서도 마찬가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눠볼 수 있는 것. 밑에 이제 배경 지식을 보시면 판소리계 소설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에서 두 번째 줄을 봅니다. 거기 가운데 부분에 유교적인 교훈들로서 요것이 이제 표면적 주제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그렇죠? 본문을 보는데 요 본문은 우리가 전에 이제 정규 수업에서도 살펴봤던 거니까 요거를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작품 모르지 않잖아. 정규 수업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 교재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우선 지금 228쪽이야. 228쪽에 오른쪽에 핵심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춘향의 신분과 그 다음에 이몽룡의 개성적 면모가 나타나는데, 먼저 춘향의 신분부터 보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양반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귀한 신분과 그 다음에 천한 신분, 요거는 사실 이 당시의 어떤 그 사회 체제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왜냐면 요거 얘기하면서 어떤 그 소설을 예를 들었냐면 홍길동전을 예를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첩의 자식은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갈등의 불씨가 요 일부 다처제에 들어있는 거야. 어쨌든 그거를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중적인 신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몽룡의 개성적 면모라고 하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대부의 모습하고 이몽룡의 모습이 좀 다르죠. 이몽룡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 이거는 마치 춘향이가 자신의 애정에 충실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몽룡을 개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는 한번 볼까? 그래. 요 부분은 보자. 왜냐면 요 부분은 우리가 그 정규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 거니까. 정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만 좀 보자. 이 앞부분의 줄거리는 넘어갈게요. 그래. 여기 얘기자.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지금 이제 몽룡이가 찾아왔어. 여기 봅니다. 몽룡은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거짓글로 춘향을 찾아오는데, 춘향은 얼매에게 몽룡을 부탁하고 몽룡에게는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거두어 달라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자기를 문중에다가 같이 매장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문중 사람으로서 인정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정실 아내로서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죽음에 이르러라도 신분제에 벗어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신분상승의 욕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죽으면 너네 집에 묻어달라 이렇게 됐던 거니까 신분상승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봅니다. 춘향이는 어둠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밝은 하늘은 사람을 낼 때 대체로 공평하건만 나의 신세는 무슨 죄로 이팔청춘이 몇이라 그랬지? 16? 이팔에 16? 청춘의 임과 헤어지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이 형장 무슨 일인가. 옥중고생 서너 달에 밤낮없이 이 모시기만 바라더니 이제는 임의 얼굴 보았으나 희망 없이 되었구나. 왜냐면 거짓골로 나타났으니까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게 된 거지. 죽어 황천에 돌아간들 옥황님께 무슨 말을 자랑하리. 에고 서러워 울 때 맥이 빠져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감탄형어미, 사실 이제 소설에서 감탄형어미를 잘 안 쓰거든. 이 감탄형어미가 드러나는 것을 서술자의 개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 선생님에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느냐, 서술자의 개입하고 편집자적 논평을 구분을 하더라. 지금 여기에 설명된 걸 보니까.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서술자의 개입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있는 형태거든.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논평인 거니까 이 논평에는 주관적인,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서술자의 개입은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 끼어드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 거동보소.
야, 저것 좀 봐봐 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인 거냐면 저기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야, 저거 좀 보라고 이렇게 개입하는 것. 요거 이 서술자의 개입에서 판소리 사설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어떤 거는 서술자의 개입, 판소리 사설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설명이 구분이 되었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럴 때 지금 이렇게구나, 이렇게구나 라고 감탄문을 쓰는 건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주관적인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춘향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몽룡의 상황이에요. 어사또 춘향 집으로 와서 그날 밤을 세려하고 문안문박 연문할 때 길청에 가들으니 이방이 승발물로 불러 하는 말이 여보서 들으니 어섰다가 세문박 이씨라더니 아까 삼경에 등불 켜들고 춘향엄이 앞세우고 왔던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손님이 아마도 수상하니 내일 사또잔치 그때 잘 구별하여 별탈하시 없도록 10분 조심하소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방이 지금 이제 눈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이런 게 그 다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그 변사또의 잔치에서 변사또가 그렇게 눈치 없이 행동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좀 모자란 구석이 있는 놈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운봉영장이랑도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 여기 이렇게 설명된 거야. 거동부소.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이제 판소리 사설체 이렇게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다음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29쪽. 또 같은 내용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규 수업 때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정규 수업 때 살펴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기서도 이제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게 감탄문을 쓴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지금 어사또의 내면을 드러낸 거니까 따로 이제 표현이 없는 거지. 그럼 여기부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빠르게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229쪽에 이제 계속해서 말을 봅니다. 229쪽에 말을 보는데 지금 이제 등장해서 지금 그 잔치에서 이제 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핵심 노트 두 번째 점이 있어. 핵심 노트 두 번째 점에 운봉의 성격과 작품 속의 기능 나오죠. 거기다가 별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성격을 보시면 거린의 행색을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보아 관대한 성격이 나타나고 이제 다른 그 춘향전을 보면 그래서 운봉영장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이몽룡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 그러니까 이본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 운봉의 이런 캐릭터,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 이제 어사또가 이몽룡이 좀 좋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기능을 보면 이렇게 써주세요. 그 기능 옆에다가 서사적이라는 말을 붙여줘.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기능은 내용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야. 그래서 그때의 기능은 서사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 이몽룡에게 생일잔치에 끼어들 기회를 부여하고 한시를 쓰게 해서 어사출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제시되도록 하는 매개 역할, 즉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말을 봅니다. 마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찾았어? 그래,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을 썼잖아.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작품을 서술자의 개입하고 편집자적 논평을 좀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설명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확인해서 질문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비판적인 모습이야. 풍자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거기다 풍자까지도 써주세요. 반어적으로 풍자함. 누구를? 변사또를.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고 해서 이게 이제 오락가락 하는 느낌인 건데, 입맛이 사납다는 것은 지금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이 느끼는, 그러니까 변사또가 느끼는 심정을 마치 추측하는 표현으로서 드러내고 있지. 그리고 얘도 이제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편집자적 논평과 서술자의 개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꼭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 그냥 다 서술자의 개입으로 봐도 돼, 아니면 다 편집자적 논평으로 봐도 돼, 이런 거를 확인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230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나 혹은 편집자적 논평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230쪽을 보시면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화나지 않겠는가 해서 서리적 표현, 따옴표 없이 서리적 표현을 쓰면 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지, 혹은 편집자적 논평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집자적 논평과 그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개를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꼭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지금 봐봐, 거기 네 번째 줄 볼게요. 바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상을 보니까 상이 개판이야.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네 번째 줄이야.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그래서 지금 잔치 분위기를 흐려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봅니다. 운봉 영장이 하는 말이 이제 좀 시를 져보자 라고 해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서 운봉 영장은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금 시를 져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거기 갈비에서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설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를 지은 거지. 그리고 시를 짓는 거 전에 오른쪽을 보시면 핵심 노트에서 삽입시의 구조와 역할에서 두 번째 부분을 봅니다. 두 번째 칸을 보면 마지막 줄에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한다. 이것도 이제 바로 어떤 기능이라? 서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위에 작품 전개상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한다. 얘도 마찬가지 서사적 기능.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읽기 중 활동이 있어. 찾았어? 읽기 중 활동? 그 밑에 그 읽기 중 활동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선전포고의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지금 그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한다. 선전포고의 의도도 담고 있다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 넘어갑니다. (231쪽이에요) 231쪽에서 이제 그 시를 보고 운봉영장은 눈치를 챘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속을 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불러 역마 단속, 이 부분이 이제 대꾸와 열거를 통해서 드러내는 장면의 극대화라고. 장면의 극대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핵심 노트에서 두 번째 점입니다. 어사출두 장면의 표현상의 특징. 그거 기억해 두세요. 의성어, 그러니까 이제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 거죠.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법 혹은 과장법을 통해서 지금 어사출두 장면을 지금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절정 2, 본문에서 절정 2 자 문단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장면의 극대화라 봐두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32쪽이야) 232쪽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핵심 노트에서 첫 번째 점이야. 춘향전에 반영된 배경사상 꼭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있는 거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옥의 상징성, 거기 옥의 상징성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기서 옥의 기능, 옥의 의미를 좀 보는데, 옥의 의미를 보면 거기에 통과 의례라는 말이 나오지. 통과 의례. 옥에서 찾았어? 통과 의례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이 통과 의례가 뭐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성인식이죠. 통과 의례가 그런 거야. 관혼상제라고 해서 관, 어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혼, 결혼하는 거, 상 치르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죽는 거지. 그 다음 제는 제사 지내는 것. 이 통과 의례는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춘향의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과 고난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차문단입니다. 본문에서 차문단에서도 지금 이제 그 장면의 극대화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장면의 극대화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과 그 다음에 율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차입니다. 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지금 우리가 전에는 이제 그 어순의 도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여기 자습서에는 어휘의 도치라고 나오죠. 그걸 통해서 지금 풍자와 해악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230 계속해서 본문입니다. 본문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야. 밑에 다섯 번째 줄 보면 저 계집은 무엇인고 라고 해서 춘향을 알면서도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려는 몽룡에서 지금 몽룡의 성격, 뭐 의문스럽다 혹은 교활하다 이렇게도 따져볼 수 있다는 것. 오른쪽입니다. 233쪽. 233쪽이야. 첫 번째 줄이야. 본문. 봉간사또 수청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이것도 이제 언어유희예요. 수절이 정절이라. 그런데 지금 거기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된 걸 봐봐. 당대 보편적인 여성이 따라했던 윤리로서 보편적 윤리를 지킴으로써 기녀의 신분이 아님을, 그러니까 기녀는 그럴 필요가 없어. 기녀라는 그 직업이라든지 신분 자체는 윗사람이 부르면 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신분, 역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춘향의 인식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주체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여성이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수절과 정절을 지키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파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파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거기도 이제 명관 나오죠.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또 이몽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몽룡의 지금 어사또가 이몽룡인 줄 모르는 거니까 어사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거기에서도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이화춘풍, 백꽃과 봄바람이라고 해서 얘랑 대비되는 것이 이제 가을이 되겠죠. 가을은 이제 춘향의 실현을 의미하는 거고, 이화춘풍은 중의적으로, 왜냐면 이몽룡의 이자도 이화춘풍에서의 이와 같은 거여서. 됐고, 지금 이제 결말에서 거는 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 여기 전체가 이제 뭐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겁니다. 234쪽이에요. 234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춘향전의 갈등 구조에서 지금 거기에 이제 춘향하고 사회 나오지, 신분사회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때문에 춘향이가 처음에 이몽룡이 헤어지게 된단 말이야. 신분적 차이를 보여주는 거지. 이몽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사회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춘향이 헤어질 때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 나머지는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시고 그 개인들이 의미하는 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4쪽 본문입니다. 더해야 더해서 지금 임금이 더해서 세 번째 쪽 끝이야. 춘향으로 정렬 부인을 봉하신다. 이게 뭐였냐면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사회적 승인, 사회적 인정. 신분 상승을 사회적으로 승인 인정한 것이 바로 정렬 부인으로 봉하는 것.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더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렬 부인에게 삼남 사녀에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고 그 부친보다 낫더라. 그리고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행복한 결말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후일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작품에서의 주인공은 춘향이와 이몽룡인 거잖아. 그 이몽룡의 자손에 대한 얘기, 그 뒤인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후일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일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식 플러스에서 춘향전의 근대적인 성격, 소재, 현실성, 주제의식 이것도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고, 다 우리가 정규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인 거니까 그렇게 막 어려울 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은 다 읽어주세요. 뭐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학습활동들은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잠깐 끊었다가